2023년 5월 4일 미국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른 예, 새벽부터 이렇게 즉시 예,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저도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네, 물론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잘, 잠에 잘 들었다가, 아, 새벽 3시에 딱 잘 일어났습니다. 예, 너무 네. 설레이는 마음으로. 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드리고 질문 그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5월 FOMC 결과가 나왔는데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의 금리 인상, 우리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했던 만큼 금리 인상했고, 근데 가장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까 아니면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둘까, 이 부분이 가장 큰 이 관전 포인트였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좀 이 성명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어쩌면 정말 마지막 금리 인상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어, 그런 부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꽤 환호하지 않을까 그래도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 총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베이비 스텝을 한 것이군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강론으로 들어가서 네. 5월 FOMC 회의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보이셨을까요? 네, 중요한 포인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환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준금리가 기존에 5였다가 이제 5.25%가 됐고요. 이 5.25%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근래 들어 가장 고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여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5.3이었었는데 그때의 기준금리 레벨에 가깝게 다시 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금리 인상 여부가 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FOMC 성명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5월 FOMC 성명서 발표 성명서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요한 내용이 기존 3월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Economic Activity, 이게 굉장히 이 1분기 동안 굉장히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다라는, 정말 매우 강하다라는 표현을 처음부터 했어요. 3월 FMC 성명서까지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도 소비도 괜찮고 생산도 괜찮다. 뭐 괜찮은 건전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중립적인 표현에 가까웠었는데 굉장히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경기라는 면에서는 뭐 우려할 바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일자리 면에서도 매우 강하다. 뭐 로버스트하다 표현까지 썼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실업률도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 보신 것처럼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인플레이션이 어떻다? 여전히 elevated, 여전히 물가는 높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은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앞부분에서 현재 미국 경제를 판단할 때 있어서 주된 첫 번째 문단이 물가는 여전히 높다라는 것은 똑같은데 그 문장이 사라지길 원했죠, 원래는. 이게 네. 사라지면 아마도 금리 인상 확실히 끝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 그죠? Inflation remains elevated. 근데 경기라는 것은 매우 강하다고 하니까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와, 금리 인상해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보면
미국의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지난 3월 FOMC 성명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저는 이 문장의 변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3월 FOMC 성명서에서도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매우 사운드, 건강하고 회복력이 있다. 근데 여기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3월 달에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고 그때도 사운드하다고 표현했다가 4월 달에 이게 좀 소강되는 듯 했다가 지금 5월 들어서 다시 금융부실 문제가 점증됐고 이번에는 역시 금융부실 문제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진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렇게 대대적으로 진단까지는 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커미티는 우리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강하게 집중하고 있다.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만 이제 밑에 부분 좀 보신다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뭐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할 때까지 그리고 완전 고용에 이룰 때까지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종류의 문장. 그래서 베이비 스텝 인상하겠다라는 문장까지는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In determining 우리가 그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큼 additional policy, 그러니까 추가적인 그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2% 목표 물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존 FMC 성명서 3월과 비교해 보면 여기 보면 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in determining 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 있습니다. in determining the extent 있고 여기에 committee는 some additional policy라고 했어요. 이것은 추가적인 몇 번의 기준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some이라는 표현이 없어졌어요. 네. 어, 그런 면에서 이제 추가적인 금리, 그러니까 썸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이 부분이 좀,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난 거 아니냐라는 것을 나름 이제 시장이 충분히 무게를 두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나머지는 또 표현이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만장일치로 금리 베이비 스텝 인상을 했다라는 그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저는 이 FMC 성명서를 통해서 저는 이제 조금 한참 봤거든요. 이게 3월 FMC 성명서와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진단 정도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크게 뭐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게 금융 부실 정도지 금융 위기로까지 안 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썸이라는 단어, 그냥 그 정도가 사라진 거, 이걸 보면 이제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시장의 어떤 기대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 그 네, 물가 불안 상황은 예.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거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의 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FOMC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진단을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FOMC 성명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텐데, 자, 그 부분을 제가 먼저 물가 부분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CPI 발표될 때, PCE 발표될 때 그때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했었던 명확한 표현이 뭐냐면 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확실히 잡혀주고 있다 하는 할 만한 사인이 충분하지 않다, 많지 않다, 매우 적다 그런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 너무 많지 않다. 이런 표현, 부족하다. 이런 표현이 좀 의미심장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PCE 물가 상승률은 최근에 5.1에서 4.25까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이거 굉장히 좋은 사인인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근원 물가 PCE 같은 경우는 뭐 잘 안 떨어지고 있다. 그냥 계속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이게 크로스됐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실적치는 떨어졌지만 근원 물가는 안 잡히고 있구나. 이게 바로 연준의 인식인데 이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구나라고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CPI를 기준으로도 6.0에서 5.0으로 많이 떨어져줘서 이 정도면 그래도 2%에 부합하려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지금의 기준금리는 5.25%가 됐으니까 CPI를 기준으로 해도 그거보다 금리가 높은 거예요. 크로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크로스되는 그 지점이면 동결 구간이 곧 네.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많이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지점이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물가라는 그 상황 인식이 아직도 물가가 확실히 안 잡혔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지금의 어떤 판단은 뭐냐면 금리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5.25%까지 올라왔으면 충분히 가만히 놔둬도 이게 이렇게 2%에 부합하게 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썸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누차 강조하지만 이 식료품 물가가 많이 떨어지고 또 에너지 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 기여도가 보면 마이너스 기여를 할 만큼 지금 이렇게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는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기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바로 근원 물가죠. 근원 물가가 이렇게 안 잡히고 있으니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여지는 당연히 없을 것이다. 네.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이게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죠. 이 9.1에서 5.0까지 CPI 물가 상승률이 나름 정점 찍고 떨어져 준 건 맞지만 그것을 만든 것은 정말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혀서가 아니라 식료품 물가와 특히 에너지 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다. 그러니까 에너지 물가가 떨어진 것은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건 어쩌면 뭐 지난주 혹은 지난달과 비교해서 많이 안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022년 같은 3월 달과 비교하고 22년 4월과 비교해서 23년 4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4월, 5월 동안 특히 국제 유가가 반등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반등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교하는 그 잣대는 22년 4, 5월이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때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찍었잖아요. 그것과 비교하면 나름 올라도 같은 수준 100달러까지 국제 유가가 올라와도 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는 거의 없는 거예요. 전년 동월과 비교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좀 더 이해가 가겠고 그런 관점에서 물가에 대해서 미국 경제는 정말 아직도 뭐 확실히 잡힌 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명서상에서 인플레이션이 remain elevated 여전히 음, 물가는 오르고 있다. 안 잡히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건 여전히 남아 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할지는 미지수인 것이다. 네. 요 정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또 경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연준이 평가하는 경기 부분은 어떨까요? 네. 역시 방금 FMC 성명서를 통해서 말씀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미국의 경기는 매우 탄탄하다라고 제가 성명서에서 읽어드렸죠. 그 부분 다시 한번 본다면 economic activity, 미국 경제 활동 자체가 확장적이다. 그리고 매우 강한 그런 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1분기 동안 미국 경제가 매우 강했다. 그리고 실업률도 낮고 계속 추가적으로 일자리가 생성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역시 그런 모든 경제 현상, 경제 활동 현상 이런 것들을 숫자 하나로 표현해주는 그 개념이 바로
경제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그 네. 경제 성장률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좋겠는데, 보여드리면 미국 경제가 이렇게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죠? 팩트이고 이렇게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고 느낄 만큼 이렇게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계속 누차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난 22년 10월 이 하늘색 보세요. 10월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가 1.0으로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23년 1월에 또 1.4%로 상향 조정했었단 말이죠. 근데 또 23년 4월 들어서 왜냐하면 3월 달에 금융 부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시 하향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미국 경제를 제대로 들여다보니까 역시 그때보다도 0.2% 포인트나 상향 조정한 거예요. 정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사운드한가 보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배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큼이나 미국 경제가 좀 탄탄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지표를 본다면 이게 어 제조업 그 PMI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지표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항상 이 CIC라는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글로벌 경제 PMI는 어쨌든 5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네.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50 밑에 있으면서 계속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조업 경기가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시 50 밑에서 맴돌고 있어요. 근데 이 미국 경제는 회색입니다.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우상향하다가 50을 상회해 버렸어요. 음. 4월 기준의 PMI 지수도. 이렇게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실제 미국 경제가 그렇게 소위 금융 부실이 이렇게 전개되면 제조업 지수가 좀 꺾이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만큼 미국 금융 시스템마저 매우 강한가 보다 하고 느끼게 만들 만큼 미국 경제가 이렇게 견실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이 파악하기로도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다. 뭐 이렇게 인식하는 국면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는 금융 부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금융부실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FMC 위원들은 그 "뱅킹 시스템이 사운드하다. 리질리언트하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이 사운드하다, 리질리언트하다라는 그 문구가 둘 중에 하나라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게 음. 사라진다면 만약에 향후에 FMC 성명서에서 그 문구가 사라진다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금융 부실이 좀 상당하고 '이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아니구나. 중대하게 고려해야 되는 문제이구나.'라고 인식한다면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의아했어요, 이번에. 어. 왜냐하면 지금 FMC 회의를 앞두고 바로 며칠 전에 그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인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이 지금 올해 들어서 4번 인수 혹은 파산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시그네처라든가 또 SVB 사태도 있었지만 이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4 개의 은행이 이렇게 파산하는 거고 특히 이 파산 혹은 인수된 은행 중에서 퍼스트 리퍼블릭이 그 사이즈 면에서 가장 크거든요. 14위 정도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뭐 '매우 불안하다.' 이렇게 느껴졌고 이것이 좀 금융 불안이 또다시 제기되다 보면 5월 중에 지방 중소은행의 파산이나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방 중소 "이 금융권이 좀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인 거죠. 비슷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본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뱅크 디파짓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이 급격히 줄고요. 중소은행이 줄다가 대형은행도 같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이렇게 은행 시스템이 매우 불안정했었단 말이죠. 특히 지난 실적 시즌에 1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뱅크 디파짓이 뭐 한 40% 이상 빠진 것을 확인한 거예요, 실적 발표할 때. 그거 보면서 놀라서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뭐 $13, $8, $3 이렇게 뚝뚝 떨어지다가 이걸 거래 정지시켰다가 인수 절차까지 딱 한 거야. 근데 인수가 잘 안 됐으면 더 그 여진이 컸을 텐데 그나마 또 우리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사운드하다, 리질리언트하다라고 표현할 만큼 빨리 인수 절차가 갔고 그게 큰 문제로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실리콘밸리 뱅크가 16위였는데 여기 위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14위니까 굉장히 큰 미국의 뭐 20대 은행 중에 하나인 은행이 인수된 거니까 그죠? 무슨 작은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느꼈는데 역시 미국의 JP 모건 체이스 1위 은행이 얘를 사준 거예요. 네. 대형 은행이 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락친 거죠.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연금 보호 제도를 활용해서 다 예금자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막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리질리언트하다, 대응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금융 불안에 있어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 디파짓이 이렇게 쭉 빠지죠. 그죠? 그리고 네. 대출금은 계속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이 토탈 인터레스트 인컴 같은 경우는 결국 대출해 줌에 따라서 벌어들이는 그 이자 수익을 보여주고 이것은 저축 금리를 제공해야 자금을 마련하니까. 근데 아무도 저축하려 하지 않아요. 예치금을 맡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금리를 줘야, 더 많은 이자를 줘야 저축으로 유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말이죠. 자금 조달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은행들이. 예치금이 빠져나가니까 예치금을 모아야 되는데 예치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우니까 이 기울기가 보시면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보다 이 저축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던 거죠. 그 결과적으로 순이자 소득이 이렇게 감소하는 흐름인 거죠. 그만큼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웠었고 자금 조달은 저축자에게 저축을 받고 중앙은행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인데 중앙은행은 그걸 차단해 버리고 또 저축자들은 저축을 하려 하지 않고 더군다나 아까 JP 모건 체이스 같은 이런 탑 은행들은 그나마 돈을 예치를 받을 수 있지만 뭐 한 상위 한 10 대가 안 되는 그 정도 은행들마저도 예치금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무리하게 뭐 "저축 금리를 올려주겠다." 해 가면서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이자 마진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예대금리 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특징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만 미국 경제도 집값이 떨어 우리나라처럼 집값이 떨어지고 특히 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계속 공실이 쌓이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문제가 맞물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저마다 이 은행마다 옮아 있는 부분이 좀 다른 거예요. 예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부실해졌기 때문에 그밖에 나머지 중소은행에까지 금융 부실이 전이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고 네. '이것이 금융 위기로까지 전개되진 않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성명서상에서 금융 시스템이나 뭐 뱅킹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이제 베이비 스텝 이제 미국이 밟으면서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거의 역대급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네. 이것이 좀 어떤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까요? 네. 역시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각하고 지난 한 달 정도 다시 한번 불안한 그 강달러 기조를 만났었죠. 그죠? 원래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주식 시장이 여러 뭐 "금리가 어떨 것이다." 뭐 "경기가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선행해서 반영하다시피 역시 외환 시장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과 외환 시장은
선행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역전될 거라고 생각할 때 그때 자 한번 보여드릴까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거라고 예상할 때 그때 강달러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기간이 2년 끝자락 뭐 그때인 거죠.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연거푸할 때 이때쯤에 이제 역전될 거야라는 것을 믿으면서 점차 강달러 기조가 나오는 거고 역전되기 전 단계의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역전이 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강달러가 더 발생하지는 않고 소위 1,440원 2022년 10월이죠. 1,440원을 찍고 어느 정도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또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벌어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은 뭐 양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 포인트거나 아니면 뭐 1.25, 1.5% 포인트 요 정도까지 벌어질 거야라고 생각했다가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벌어지고 더 벌어지는 모습인 거죠. 그런 것이 결국은 이 강달러 기조를 다시 한번 만드는 그런 모습 인 거죠. 강달러에 기여한 거죠. 물론 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밖에 뭐 금융 시스템 불안이라든가 이런 위기감을 더 느낄수록 빅스 지수가 커질수록 우리는 좀 안전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성향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그것이 또 강달러 현상을 만들고 이런 요소도 분명히 같이 이제 시너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금리 격차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벌어질 거야라고 할 때 강달러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어쩌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준금리 격차가 이제 벌어졌다. 완전 추가적으로 더 벌어졌다. 그럼 이거 자체가 추가적인 강달러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강달러를 만들지 않고 이것 때문에 자금 유출이 추가적으로 있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음. 한국은행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같이 인상함으로써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 또 반대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손해 보는 것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더 경착륙한다든가 미분양 주택이 더 쌓인다든가 손해 보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역시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손해 보는 뭐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나 강달러 이런 부분들 같이 이제 가감을 하면서 고려를 할 텐데 지금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용인하는 게 맞다. 이미 벌어졌고 추가적으로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세계가 아마도 '기준금리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추가적인 인상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시장에 상당한 긍정적인 기조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도 역시 그러니까 전체 돈이 미국으로 쏠리느냐 한국으로 쏠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주식 시장 그 자체에 혹은 채권 시장 자체에 이 증권 시장에 어쨌든 더 많은 돈이 유입되는 국면에 이제 곧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주는 큰 파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좀 요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강달러가 또 나올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다시 한번 1,440원 정도 2022년 10월 정도에 그 환율이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리의 그 상한치는 어느 정도 나온 거고 다음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가 동결될 것이냐 그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는 볼 수는 있겠네요. 예.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지금 5월 FOMC가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일 음. 것이다라고 시장이 믿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또 조만간 금리 인하할 거라고 믿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럴 가능성도 더 뭐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좀 네.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끝까지 다 봐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네, 아, 홍보입니다. 저 교수님, 네. 저희 채널에 이 PD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음, 책이 어제 날짜로 발간이 됐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경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고 싶어 하신다. 아니면 경기를 판단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 저런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거나 이렇게 '거시경제를 나도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썼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어, 이런 수식을 좀 붙였는데 책 이름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이 책을 통해서 생존 필수 경제 상식을 좀 어 보시고 '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책이구나.'라고 정말 믿으셔도 될 것 같고 정말 1대1로 밀착 과외받는 느낌으로 제가 이 구어 문어체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에 입문하고 싶다. 경제를 제대로 한번 독파하고 싶다. 마스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신다면 이 책을 좀 읽으시면서 실물 경제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독해력, 경제 언어 감각 이런 것을 좀 키우시면 어떨까 하면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수님과 한 달에 한 4번, 5번 이렇게 즉시 분석을 하는데, 네. 최근에는 또 유튜브 라이브로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즉시 분석도 참석하시고, 또 그때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도 읽고, 네. 정말 거기서 또 질문하시고 이러면 네. 정말 이 1대1 밀착 경제 예. 과외처럼 느끼지 않으실까. 네네. 그렇게 되실 거라고 믿고요. 네. 특히 뭐 조만간에 이 그 독서 모임을 할 겁니다. 오, 온라인 독서 라이브로 이렇게 와, 줌으로. 예 네. 독서 모임을 한번 할 텐데 그때 이 책 읽으신 분들께서 이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라고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또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릴 만한 자리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